양배추와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렸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살펴보며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의 부작용과 효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양배추의 진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배추 평소에 많이 드시는데 농약 범벅으로 키운다니 놀라셨나요?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배추의 재배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40일 정도 된 양배추입니다. 모종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60일 정도 된 양배추이고요.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지요. 아직 더 많이 자라야 합니다.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입니다. 잎이 생각보다 많이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 같이 생겼습니다.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요. 가운데 보이시나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게 있죠. 이것은 결구라고 하는데요.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양배추예요.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거의 묻지 않아요.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맞지만 보셨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에 농약은 거의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수확하여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양배추 드셔도 되겠죠? 그렇다면 정말 안심하고 드셔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배추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 팽만이 일어나며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장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는 분이라면 위장 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양배추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드실 때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많이 드신다면 갑상선 저하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길 바랍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요.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혈전 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빨리 굳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식도의 염증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위식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공복의 명치 끝, 상복부가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염증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양배추가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염증이 심해지면 점막이 폐어 궤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궤양 치료에도 양배추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이렇게 염증을 억제하며 위벽을 보호하고 궤양을 치료하는 데 좋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효능이 있을까요? 그것은 양배추에 SMM이라는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는 십자화과 채소인데요. 양배추뿐 아니라 모든 십자화과 채소에는 S메틸메티오닌이 들어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등이 포함되는데요.
100g당 S-메틸메티오닌 함량을 살펴보면 배추에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으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배추에 정말 좋은 효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입니다. 이는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의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위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찬 경우에도 혈액순환의 문제뿐 아니라 혈액 속의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증상들의 원인이 진액 부족인 경우가 많은데 양배추가 우리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죠. 오늘은 농약 범벅이라는 양배추의 실체와 양배추의 부작용, 그리고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양배추는 농약을 많이 쳐서 재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겉의 잎은 모두 잘라내고 농약이 묻지 않은 가운데 결구만 유통이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 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 마지막으로 혈전 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배추의 정말 중요한 효능 두 가지. 첫 번째로 염증 완화, 두 번째로 몸의 진액 보충. 이 효능은 거의 보약이나 다름없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필요한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언제나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준비했으니 바로 보러 가시죠. 식탁 위에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인데요. 중국인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랍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혈관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혈관도 노화가 되는데요.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요.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닿지 않는 데가 없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채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양파입니다.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양파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2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양파를 썰면 조금 후에 눈이 매워져 눈물이 나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입니다. 이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매워지는 건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전이라고 하죠. 혈액이 뭉치는 현상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에는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퀘르세틴이란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퀘르세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퀘르세틴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집니다. 양파의 속살보다 껍질에 퀘르세틴의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 껍질을 드셔야 하는데요.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하여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의 물에 20분 정도 씌워 또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항바이러스 작용입니다. 장염이나 감기, 대상포진에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인데요. 양파에 퀘르세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에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 독감과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능은 비타민C와 함께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양파에는 비타민C도 함유되어 있어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다. 또한 양파에는 알리신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도 항균작용이 뛰어나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 주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또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를 드실 때에는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약 39%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 데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이지요.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을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서 요리를 해도 크롬의 효능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증상이 있고 피부에 발진,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양파를 드시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되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서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어 고기와 함께 드실 때 참 좋은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클의 맛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길 바랍니다.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하여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아잔틴은 자유라디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요.
자유라디칼은 환경적 요인이나 노화,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콜린이 작용하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아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와 계란의 콜린의 효능이 만나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기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되어 암 예방,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 장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될 때 DHA로 전환되어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 성분의 항응혈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은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양파 드실 때 주의하셔서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체질적으로 양파와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간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백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내려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절대 양파즙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파를 즙을 내게 되면 농축이 되어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면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은데요.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즙을 마시면 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몸에 쌓이게 되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날씨가 추워지면 따끈따끈한 고구마 생각나지 않으세요? 10월 11월 요맘때쯤이 고구마철이라서 지금 한창 많이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좋아하시는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점이 많고 맛 또한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 모르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고구마 먹을 때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게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하여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 이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 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1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능을 가집니다. 추가로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소화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장 활동을 활발히 해주고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100g당 86칼로리로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노폐물과의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 풍부한데, 이 녹말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가 느리고 지방 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E,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 유발을 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생성 촉진을 하여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을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판토텐산이 들어있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인데요. 고구마를 드시다 보면 검은 반점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 고구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구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인데요.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수확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하게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되는데, 검은 반점들이 생기며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 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독소가 생성되게 되고 이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세가 보이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검게 변한 부분만 도려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전체에 퍼진 상태이며 열을 가하거나 익혀도 병균이 사라지지 않으니 꼭 고구마를 통째로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거나 속쓰림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 고구마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과 아그질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먹는다면 위험에 위궤양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며 고구마 섭취 전 후로 혈당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보다 훨씬 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 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고구마는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바로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있는 고구마인데요. 자색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야겠죠?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칼륨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등을 비롯한 각종 심장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장 약한 분은 꼭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해야 하고 옥살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먹을 시 요로결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에서 30mg 섭취하는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폐암까지는 생기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흡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죠? 고구마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동치미입니다. 동치미 속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의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 소고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 고구마를 넣기도 하는데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며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편인데요.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 하나이며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는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당도가 낮고 청량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세 번째는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인 꿀고구마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초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보라 발색물질인 안토시아닌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이외에도 자색고구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이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인기가 많고 수확 시기가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관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항상 맛 좋은 고구마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 상처나기도 쉽고 상처나면 수분으로 썩거나 곰팡이가 나기 쉬워요. 따라서 엽고구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골라내서 먼저 드시거나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면 건조 상태에 따라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 등을 깔고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예민한 뿌리채소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곳곳에 슝슝 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흙도 안 빠져나가고 보관하기 쉽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놓아주셔야 하는데요.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온도 변화에 의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예민해서 옮기게 되면 환경이 변하면서 고구마 맛이 변하게 돼요.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썩기도 쉬워지고요. 적당한 온도는 13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아파트에서는 신발장 앞 전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되겠죠? 이제는 고구마에 대해 너무 잘 아셔서 누가 고구마에 대해 물어보면 고구마 박사라고 해도 되실 거예요. 혹시 암에 대해 못 들어본 분 있으신가요? 아마도 100%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암은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고 한 번 걸리면 완치되기 정말 어려운 질병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암을 미리 예방하는 행동을 하면 암 발생을 33%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위한 예방행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가? 무심코 음식을 보관한 어떤 용기들이 발암물질이 나오는지, 암세포 늘리는 최악의 음식,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이렇게 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암 예방대 제대로 알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을 다른 말로 악성종양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종양이라고 하면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를 의미하는데요. 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종양이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되지 않는 것에 반해 악성종양은 주위 조직에 침투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신체 각 부위에 확산되거나 전이되어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악성종양을 암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는 정상적으로는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의해 분열 및 성장하고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되면 스스로 죽어서 없어지는데요. 이런 활동으로 전반적인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러한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비정상세포들이 과다증식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여 암을 형성하고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는데 이러한 상태를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음식들을 담는 용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플라스틱 용기들을 살펴보면 1번부터 숫자가 그려진 삼각형 표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표기는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 배출을 위한 이름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다 같은 플라스틱 같아 보여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잘 알고 활용한다면 건강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발암물질이 나오는 특정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는 등의 실수는 면할 수 있는데요. 총 6가지의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생수나 음료수병 등에 사용되고 박테리아에 취약해 재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음료수나 물을 사드시고 병이 아깝다고 다시 재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더구나 이걸 따뜻하게 드신다고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 넣어서 데워서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잔뜩 나오니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고밀도의 플라스틱으로 나쁜 화학 성분이 배출되지 않아서 어린이 장난감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그만큼 안전하고 뛰어난 내열성으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고 반찬통으로도 쓰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열고 HDP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세 번째는 흔히 많이 쓰는 랩, 필름, 지퍼백 등의 비닐 종류인데요. 원래는 단단한 성질이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배출돼서 발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남거나 보관할 때 랩이나 지퍼백으로 덮어서 보관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부터라도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죠. 네 번째는 저밀도 플라스틱으로 신축성이 좋고 투명의 비닐 장갑이나 휴대전화, 보호필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요. 썩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해서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반찬통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질량이 가장 가볍고 질기며 내열성이 좋습니다. 특히 열에 의한 환경 호르몬 배출이 거의 없고 발암물질도 거의 안 나오는 용기인데요.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아기 젖병이나 반찬통, 보온병, 이불솜 등의 생활용품에 쓰는 플라스틱입니다. 집에 있는 반찬통이 이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마지막 6번째, 이 제품은 가벼운 질량으로 과자봉지나 플라스틱 식기구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내열성이 약해 고온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제품이 식품을 담는 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열을 가하지 않으면 환경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아 괜찮지만 조금만 열을 가해도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반찬통이나 식품 용기 중에 이 용기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기만 잘 구분한다면 암 예방이 잘 될까요? 당연히 더욱 중요한 것은 먹는 음식인데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고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태운 고기인데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기가 타게 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고기를 구우면 생기는 연기에도 벤조피렌이 함유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 고기를 구울 때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가 타서 생성된 벤조피렌은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탄 부위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예방이 안 될 수 있으니 직화구이 같은 태우기 쉬운 방식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육류나 생선이 탈 때 발생하지만 누룽지 같은 것이 탈 때도 소량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햄, 베이컨 같은 가공된 고기입니다. 가공된 고기에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가 있는데요. 이는 가공육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화합물이 인체 내에서 나이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가공육을 조리할 때 아미노산, 당, 크레아틴이 반응하여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가공된 고기에는 염분 함량도 엄청 많은데요. 이건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해 많은 소금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암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암 위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드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공육에는 헤모글로빈이 나미오글로빈으로부터 유래한 햄철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햄철분이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암세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요. 다른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많은데 굳이 먹을 이유가 없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건 분리단백질, 경화유, 고과당 옥수수 시럽, 향미증진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증점제와 같은 산업 가공으로부터 나온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시리얼, 냉동피자, 캔디 등이 있습니다. 2018년 영국 의학 저널에 게재된 약 10만 5천 명의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먹는 비율을 10% 증가시키면 전체 암에 걸릴 위험이 12%나 크게 증가하고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11% 증가하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포화지방, 첨가된 설탕, 소금이 많지만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적습니다. 또한 헤테로사이클리가민 및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가공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발암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암뿐만 아니라 초가공 식품 섭취는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을 포함한 많은 다른 만성질환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공식품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이제 잘 아시겠죠? 이렇게 가공된 음식들 말고도 그냥 먹을 때는 몸에 좋은 음식인데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무심코 냉장고에 이 음식들을 넣으시는데요.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셨죠? 지금도 냉장고에 감자 보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감자는 보통 오래 먹으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서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하지만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감자의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요. 감자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상자 등을 이용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서 에틸린이라는 가스가 감자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에 함께 보관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보관 중이라면 상온에 일주일 정도 두는 것만으로도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감자를 조리하기 전 물에 15분 정도 담가두면 아크릴 아마이드를 만드는 성분이 물에 어느 정도 흘러내려간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참깨를 볶은 후 압착해 짜낸 기름으로 특유의 고소한 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이 80%를 이루고 있으며 천연 항산화제인 세사몰, 세사몰린 등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한 식품인데요. 참기름에는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 성분이 풍부해서 짙은 병에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게 되면 산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담배보다도 무려 1만 배나 많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가열점이 낮기 때문에 절대로 열을 가하면 안 되는데요. 조리하면서 과한 열을 가하면 산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들기름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될까요? 들기름은 참기름과 반대로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요. 들기름을 상온에 보관하면 참기름과 반대로 빨리 산패가 됩니다. 들기름의 약 60%는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이 상온에서는 쉽게 산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패된 들기름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뇌혈관이 막혀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암 발생뿐 아니라 치매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거의 모든 요리에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인 만큼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늘은 수분에 취약해서 냉장 보관 시 자체 수분 함량 때문에 쉽게 물러져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곰팡이가 생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특히 껍질째 보관 중인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나고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꼭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껍질을 제거한 마늘은 다져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부득이하게 통마늘로 보관해야 한다면 습기에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밀폐용기 바닥에 소금이나 설탕을 깔고 그 위에 키친타월을 깔아 냉장실에 보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암 예방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 있겠죠. 100세 시대인 만큼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분이라면 집중해 주세요. 상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뿐만 아니라 엽산, 칼슘, 식이섬유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라고 알고 있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상추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상추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상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추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당뇨 환자라면 채식을 위주로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에 좋다고 하는 많은 채소들의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상추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상추만의 특별한 성분인 바로 락투신 때문입니다. 락투신은 상추의 줄기를 꺾으면 보이는 하얀색의 액체 속에 있고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락투신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락투신은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 비타민 K도 풍부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3년 한양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상추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추는 또한 GI 지수가 23, GL 지수가 100g당 0.5로 낮은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상추를 섭취할 때 혈당 상승이 최소화되며 포만감은 길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유명해진 과일이죠.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계란도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혈당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추와 만나면 이런 효과는 시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추, 아보카도, 계란을 함께 넣은 샐러드를 드신다면 혈당 잡는 최고의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 있다면 집중해 주세요. 상추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A를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 합니다. 레티놀이 뭐냐면 대부분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그만큼 피부에 좋다는 것이겠죠? 이 레티놀은 피부 아래쪽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의 탄력 섬유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C도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C가 몸속에 부족하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비타민C가 해주며 멜라닌 색소의 생성도 억제해주기 때문에 칙칙한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미백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약재 중에 상엽이라고 있는데요. 이 상엽은 뽕나무 잎이에요. 뽕나무 잎이 항염증 작용도 좋고 피부 미백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상추와 뽕나무 잎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추의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당뇨에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분이 두통을 진정시켜주는 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상추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를 수술할 때 상추를 먼저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상추 안에 락투신이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수술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락투신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두통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데 특히 열이 오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두통을 개선하는데 효능이 탁월하답니다. 상추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추에는 루테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루테인은 영양제로 많이 먹고 계시죠?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루테인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이 노화가 진행되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루테인이 이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며 로놉신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야맹증, 안구건조증 등의 안구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게 되며 두피에 염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모낭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 잡아주지 못해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두피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탈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추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에 열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피에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어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릿결도 좋게 해주는 것이죠. 밤잠 설치시는 분들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유도, 진정, 최면에 효능이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락투카리움 성분뿐만 아니라 숙면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투라리움 성분은 상추 잎보다는 상추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 상추를 드시려면 상추대를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잎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실 수 있는데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조되지 않은 상추를 끓는 물에 넣고 상추를 우려서 그 물을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추 잎을 건조시킨 후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한번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상추 잎이 부서질 거예요. 부서진 상추 잎을 다시백 같은 곳에 소분해 두셨다가 차로 우려서 드셔도 되고 큰 통에 담아두었다가 마실 때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거름종이에 걸러 뜨거운 물로 우려서 드셔도 됩니다. 상추의 종류에 따라서 락투카리움의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요. 요즘엔 쓴맛을 제거한 계량종이 많아 이 락투카리움 성분이 상당히 적게 함유되어 있어요. 아무 상추나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 흑하랑이라는 상추가 있는데요. 일반 상추에 비해 락투카리움의 함량이 124배나 높다고 합니다. 수면 개선을 위해 상추를 드실 분들은 흑하랑을 구매해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도 상추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상추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많아 수분이 없어 단단해진 변을 부드럽고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아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 독이 위로 올라와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얼굴에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추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엽산이 풍부해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 엽산, 루테인이 함께 작용하여 염증뿐만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풍부한 엽산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는 효능이 있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인 노폐물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염증을 제거해주어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상추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우주인을 위한 유전자 조작 상추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우주에 가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의 손실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한 달에 1% 정도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유전자가 조작된 상추를 먹으면 이런 현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상추에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관련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상추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상추의 칼슘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상추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별로 없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상추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몸이 찬 사람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이 상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추를 조금만 먹거나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상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를 보통 쌈을 싸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쌈장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상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쌈장이 문제입니다. 쌈장에는 다량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소금의 양이 문제가 됩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쌈장의 100g당 평균 나트륨의 함량이 2310mg,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먹으라고 하는데 쌈장 한 수저 정도 드시면 일일 나트륨 섭취량의 45%나 먹게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상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많죠. 김치나 다른 반찬을 먹게 되면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금방 넘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나트륨을 먹게 되면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나트륨이 혈관에 많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뇌졸중의 발병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쌈을 싸드실 때 쌈장은 최소한으로 줄이셔야겠죠? 당뇨에 좋은 간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